버림받은 9살 재벌 아들 캐나다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대기업 한서개발 별관에 숨겨져 살던 9살 소년 서민우. 회장의 친아들이지만 세상에는 후원 아동으로만 알려진 아이. 새엄마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 아이를 해외로 보내는 게 좋겠어요. 캐나다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도착지에는 약속된 학교도 숙소도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추방이었습니다. 대기업 한서개발 본사 뒤편 붉은 벽돌로 지어진 별관 3층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살고 있었다. 서민우 9살. 회장 서도연의 아들이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않는 아이였다. 회사 공식 문서에는 사회공헌팀 후원 아동으로만 기록되어 있었고 언론에 노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침 7시 윤정이는 별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삑 하는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렸다. 계단을 올라 3층에 도착하면 작은 거실과 방 2개가 있는 공간이 나온다. 민우의 집이었다. 민우야, 일어날 시간이야. 정희는 커튼을 열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다. 침대에서 민우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아줌마, 안녕하세요. 잘 잤어? 오늘 수학 시험 있다며? 네, 걱정 안 해요. 다 공부했어요. 정희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다. 계란말이, 김, 밥, 미역국. 민우가 좋아하는 메뉴였다. 아이는 세수를 하고 교복을 입고 나와 식탁에 앉았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시험 보려면 힘내야지. 윤정이 38살. 한서개발 운전 겸 관리 직원. 그녀는 원래 비서실 소속이었다. 똑 부러지는 성격에 일 처리가 정확해서 승진 대상 1순위였다. 동기들은 이미 과장, 차장이 됐지만 정희는 여전히 대리였다. 민우를 맡으면서 모든 게 멈춰버렸다. 회사에서는 그녀를 특수관리 직원이라 불렀다. 승진도 부서 이동도 없이 오직 한 가지 일만 하는 사람. 정희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다. 25에 결혼했지만 남편은 사업 실패 후 빚만 남기고 떠났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정희는 임신 7개월이었다. 혼자 아이를 낳았지만 아기는 미숙아로 태어나 사흘을 버티지 못했다. 작은 관 앞에서 정희는 무너졌다. 그 후로 결혼도 연애도 가족도 포기했다. 일만이 그녀를 지탱하는 전부였다. 그리고 정희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민우의 엄마 이지연. 그녀는 정희의 대학 후배였다. 같은 경영학과 2살 차이. 정희가 4학년일 때 지연은 2학년이었고 학생의 일을 함께하며 가까워졌다. 그건 1998년 봄이었다. 정희는 학생의 기획국장으로 축제 준비에 바빴다. 그때 지연이 자원봉사로 들어왔다. 선배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밝고 에너지 넘치는 후배였다. 지연은 똑똑했고 당찼지만 어딘가 순수한 구석이 있었다. 정희는 그런 후배가 좋았다. 축제가 끝나고 며칠 후 지연이 수줍게 물었다. 선배, 저 서도연 선배 알아요? 응, 학생회장. 왜? 그분한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정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연을 봤다. 지연아, 그 사람 야심이 대단해. 조심해. 괜찮아요. 서 선배도 저를 좋아하는 것 같은걸요. 정희는 말리고 싶었다. 서도연이란 남자를 잘 알았기 때문이다. 학생회에서 함께 일할 때 그는 늘 계산적이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머리가 비상했고 야망도 컸다. 그는 이미 대학 시절부터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건설업으로 성공하겠다는 명확한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는 사람. 사랑 같은 건 그의 인생 설계에 없었다.
하지만 지연은 믿었다. 도연과 연애를 시작했고 캠퍼스 커플로 유명해졌다. 정희는 걱정했지만 지연이 행복해 보여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둘은 1년 넘게 만났다. 지연은 정희에게 자주 전화했다. 선배, 도연 오빠가 졸업하면 같이 사업하자고 했어요. 저한테 경영 감각이 있대요. 그래, 좋겠다. 우리 결혼할 것 같아요, 선배. 행복할 거예요. 정희는 졸업 후 작은 무역회사에 입사했다. 지연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다. 각자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2년 후 정희는 퇴근길 찬바람을 맞으며 지연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길가에는 붕어빵 굽는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선배, 도연 오빠가 회사 차렸어요. 한서개발이래요. 작은 건설 하청 회사인데 곧 크게 될 거래요. 그래. 이 추운 날에 그런 소식 들으니까 더 반갑네. 근데 선배, 저 좀 걱정돼요. 요즘 도연 오빠가 너무 바빠서 거의 못 만나요. 전화도 잘 안 받고요. 창업 초반이면 그럴 때야. 밤늦게 사무실에서 나오다 길거리 붕어빵 하나 사 먹고 버틸 수도 있어. 겨울엔 특히 더 힘들지. 조금만 이해해줘. 하지만 지연의 걱정은 현실이 됐다. 도연은 사업 확장을 위해 대형 건설사와 협력 관계를 맺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재평건설 회장의 외동딸 강수진을 만났다. 수진은 경영학 석사 출신으로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도연에게 그녀는 기회였다. 결혼하면 대형 프로젝트를 따낼 수 있었다. 회사를 단숨에 키울 수 있었다. 2000년 가을, 도연은 지연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직접 만나지도 않았다. 전화로 짧게 말했다. 지연아, 미안해. 나 결혼해야 할 것 같아. 회사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미안해. 이게 최선이야. 전화는 끊어졌다. 지연은 무너졌다. 정희에게 연락했고 정희는 달려갔다. 신림동 작은 원룸에서 지연은 며칠째 울고 있었다. 선배, 저 어떻게 해요? 4년을 만났는데, 약속했는데. 정희는 지연을 안아줬다.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희는 일주일에 2~3번 지연을 찾아갔다. 밥을 먹이고 청소를 도와주고 이야기를 들어줬다. 지연은 조금씩 회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3달 후 지연은 임신 사실을 알았다. 정희에게 전화가 왔을 때 정희는 회의 중이었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달려갔다. 선배, 저 어떡해요? 아기가 생겼어요. 지연은 산부인과 진단서를 들고 있었다. 임신 8주. 도연이는 알아? 말했어요. 근데 비서가 전화했어요. 지우래요. 병원비 대줄 테니까 아이 지우고 새 출발하래요. 정희는 분노했다. 그녀는 도연을 직접 찾아갔다. 한서개발은 이미 중견 건설사로 성장해 있었고 도연은 사장이 됐다. 도연 씨, 지연이 어떻게 할 건가요? 도연은 차갑게 그녀를 봤다. 정희 씨, 이건 사적인 문제예요. 사적인 문제요? 당신 아이를 임신한 여자를 버리는 게 사적인 문제인가요? 도연은 사무실 문을 닫고 말했다. 정희 씨,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선택해야 했어요. 사랑이냐, 성공이냐. 내가 누군지 알아요? 시골 농부의 아들이에요. 대학 등록금도 장학금으로 겨우 댔어요. 이 기회 놓치면 난 평생 하청업자로 살아야 해요. 그럼 지연이는요? 당신 아이는요? 책임질 거예요. 내 방식으로. 돈은 충분히 줄게요. 정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날 이후 도연을 경멸했다. 지연은 혼자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선배, 저 이 아이 낳을 거예요.
제가 책임지고 키울게요. 2001년 가을, 지연은 아들을 낳았다. 정희는 출산 당일 병원에 함께 있었다. 작고 여린 아기, 민우. 선배 예쁘죠? 지연은 아기를 안으며 웃었다. 정희는 지연을 도왔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보태주고 육아용품을 사주고 주말마다 찾아가 아이를 봐줬다. 지연은 프리랜서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며 아이를 키웠다. 힘들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그 무렵 서도연의 결혼 생활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강수진은 도연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독립적이고 강한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남편의 야망에 이용당하는 걸 원치 않았다. 당신, 나랑 결혼한 게 사랑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물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수진은 계속 말했다. 역시 그렇네요. 나도 알았어요. 처음부터. 근데 최소한의 존중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회의 때 내 의견 무시하고 중요한 결정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나는 당신 장식품이 아니에요. 2003년 도연과 수진은 조용히 이혼했다. 언론에는 원만한 합의 이혼이라고 발표됐지만 실상은 달랐다. 수진은 위자료 대신 회사 지분 일부와 거액의 합의금을 받았다. 하지만 도연은 이미 회사를 탄탄하게 키운 상태였고 그의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았다. 한서개발은 계속 성장했고 도연은 2005년 주식을 상장하며 재벌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그 무렵 지연은 폐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민우가 3살이 되던 해였다. 정희는 병원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주저앉았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선배한테 짐 되기 싫었어요. 기침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사기래요. 선배, 부탁이 있어요. 지연이 병실 침대에 누워 말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상태였다. 민우를 도연이에게 데려다 줘요. 제발. 그 사람 이혼했다면서요? 이제 민우 데려갈 수 있잖아요. 정희는 지연을 대신해 서도연을 찾아갔다. 도연은 이미 한서개발 회장이 된 상태였다. 고층 빌딩 최고층 사무실, 도연은 거대한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지연 씨가 보냈어요? 지연이는 죽어가요. 폐암 말기예요. 마지막 부탁이에요. 민우를 데려가세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은 잔인했다. 아이를 회사 별관에서 키운다. 세상에는 후원 아동으로 알린다. 지연은 살아있는 동안 아이와 연락하지 않는다. 죽어서도 관계를 밝히지 않는다. 그 대가로 아이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모두 지원하고 지연의 치료비와 장례 비용도 부담한다. 정희는 치를 떨었다. 당신 이혼했잖아요. 이제 민우 데려와도 되잖아요. 정희 씨, 내가 왜 이혼했는지 알아요? 수진 씨는 내가 바람 피운 거 의심했어요. 지금 민우를 인정하면 그 의심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위자료 소송 당할 수도 있어요. 회사 이미지도 문제고. 그게 중요해요? 당신 아들인데. 이게 최선이에요. 지연은 조건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정희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이 안에 민우의 친자 확인 서류랑 제가 쓴 편지가 있어요. 민우가 20살 되면 주세요. 왜 나한테 맡기는 거야? 선배가 아니면 누가 민우를 지켜줘요? 도연 씨는 사랑보다 야망을 택한 사람이에요. 민우도 언젠가는 버릴 거예요. 재혼하면 새 가족이 생기면 민우는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때 선배가 지켜줘야 해요. 지연은 그로부터 한 달 후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정희와 민우만 있었다. 3살 민우는 엄마가 왜 나타나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줌마, 엄마 언제 깨요? 정희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장례 다음 날 도연이 정희를 불렀다. 민우를 맡아주세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월급은 3배로 드릴게요. 정희는 무역회사를 그만두고 한서개발로 이직했다. 지영과의 약속 때문이었다. 그 후 6년이 흘렀다. 정희는 민우의 엄마가 됐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었지만 사실상 그랬다. 회장은 한 달에 2~3번 얼굴을 비쳤다. 그나마도 늦은 밤이었고 민우가 잠든 뒤였다. 정희 씨, 아이 잘 지내고 있죠? 네, 회장님. 그게 전부였다. 도연은 민우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다. 어느 날 민우가 물었다. 아줌마, 저 회장님이 아빠예요? 정희는 당황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애들이 그러는데 저 회장님 아들 같대요. 근데 왜 숨기는지 모르겠대요. 민우야, 그건 나중에 크면 다 알게 될 거야. 민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로 회장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기대와 실망이 섞인 눈빛. 2010년 봄 회사에 소문이 돌았다. 회장이 재혼한다고. 상대는 문화재단 이사 최은경. 그녀는 홀로 아들 박준석을 키웠다. 준석은 이제 9살. 민우와 같은 나이였다. 정희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지연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다. 재혼하면 새 가족이 생기면 민우는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될 것이었다. 서도영과 최은경의 결혼식은 조용했다. 언론에는 품격 있는 소규모 혼례라고 보도됐지만 실상은 달랐다. 도연은 화려한 결혼식을 원치 않았다. 첫 번째 결혼의 실패가 아직 기억에 남아 있었고 무엇보다 민우의 존재가 걸렸다. 은경도 재혼이었기에 조용한 식을 선호했다. 최은경, 45살. 국립문화재단 이사이자 미술사학 박사. 우아하고 지적인 여자였다. 첫 번째 남편은 대학 교수였는데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홀로 아들 박준석을 키웠다. 준석은 이제 9살. 민우와 같은 나이였다. 도연과 은경은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에서 만났다. 한서개발이 문화재청과 협력해 진행하는 대형 프로젝트였고 은경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둘은 몇 번의 미팅 후 가까워졌다. 도연은 은경의 지성에 끌렸고 은경은 도연의 성공에 매력을 느꼈다. 회장님, 제게는 아들이 있어요. 교제를 시작한 지 3달 후 은경이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준석이 똑똑한 아이더군요. 민우라는 아이와 같은 나이예요. 학교도 같은 학년이고요. 도연의 얼굴이 약간 굳었다. 그렇군요. 괜찮으시겠어요? 두 아이가 비슷한 나이라. 물론입니다. 아이들이 친해지면 좋겠네요. 하지만 도연은 속으로 불안했다. 같은 나이, 같은 학년, 비교될 것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연히 친아들과 의부사들을 저울질할 것이었다. 결혼 후 박준석은 어머니와 함께 도연의 집으로 이사했다. 본관 최고층 펜트하우스. 은경은 자연스럽게 안주인이 됐다.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별관 3층에 있었다. 거리는 불과 100m. 하지만 두 아이의 세계는 완전히 달랐다. 준석은 똑똑한 아이였다. 영어를 유창하게 했고 피아노도 잘 쳤으며 수학도 뛰어났다. 은경이 최고의 교육을 시켰다. 영어 유치원, 피아노 레슨, 수학 선행학습. 준석의 하루는 빡빡한 스케줄로 채워져 있었다. 반면 민우는 평범했다. 동네 초등학교에 다녔고 학원도 다니지 않았다. 정희가 저녁에 숙제를 봐줬다. 민우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 성적은 중상위권. 특별히 뛰어나지도 뒤처지지도 않았다. 정희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봤다.
그리고 걱정했다. 민우는 어떻게 될까? 새 부인은 민우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결혼 석 달 후 은경이 별관을 방문했다. 정희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은경이 서 있었다. 우아한 베이지색 정장 차림이었다. 안녕하세요, 윤 대리님. 최은경이라고 합니다. 아,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은경은 거실을 둘러봤다. 민우의 책들, 그림들, 장난감들. 학교에서 받은 상장들이 벽에 걸려 있었다. 여기가 후원 아동이 사는 곳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깨끗하네요. 당신이 관리하나요? 네, 제가 민우를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 이름이 뭐죠? 민우입니다. 서민우. 은경의 눈빛이 변했다. 서민우요? 성이 서씨인가요? 네, 회장님께서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은경은 책상 위에 사진을 집어들었다. 민우가 웃고 있는 사진. 아이는 도연을 닮았다. 눈매, 코, 심지어 웃는 방식까지. 많이 닮았네요. 네, 회장님을요. 이 아이 회장님 많이 닮았어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은경은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윤 대리님,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이 아이 회장님 아들이죠? 사모님, 대답 안 해도 알아요. 눈 딱 감고 봐도 친자예요. 내가 바보인 줄 아세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은경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다. 언제부터였어요? 민우는 이제 9살입니다. 엄마는 누구죠? 돌아가셨습니다. 6년 전에. 그래서 여기서 키우고 있는 거군요. 회장님이 직접 키우기는 뭐하고 밖에 내보내기는 불안하고. 은경의 말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윤 대리님, 이 아이 때문에 제 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돼요. 사모님, 민우는 아직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어린아이? 법적으로 회장님의 친자잖아요. 그것도 준석이랑 동갑이에요. 아시죠? 같은 나이면 비교된다는 거. 사람들이 누구를 진짜 아들로 볼까요? 친아들 민우겠죠. 준석이는 의부사들이고 민우는 그런 것도 모릅니다. 그저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평범하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은 그렇죠. 하지만 크면요? 둘 다 10살, 15살, 20살이 되면요? 사람들은 비교할 거예요.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후계자에 적합한지. 은경은 일어서며 말했다. 윤 대리님, 현명하게 처신하세요. 당신이 이 아이 편을 들면 당신도 피해를 봐요. 회장님께 말씀드릴 거예요. 이 아이는 해외로 보내는 게 좋겠다고. 해외요? 네, 교육을 위해서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면 아이한테도 좋잖아요. 하지만 민우는 아직 어려요. 겨우 9살인데. 그래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어릴수록 적응 잘하거든요. 그리고 준석이랑 떨어뜨려야 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 자꾸 비교되니까. 정희는 주먹을 쥐었다. 지연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재혼하면 새 가족이 생기면 민우는 걸림돌이 될 거예요. 그때 선배가 지켜줘야 해요. 그날 저녁 은경은 도영과 대화를 나눴다. 여보, 별관에 사는 아이 말인데요. 도연은 서류를 보며 대답했다. 민우요? 왜요? 그 아이 후원 아동이 맞나요? 그렇습니다. 성이 서시더군요. 후원 아동에게 당신 성을 준 이유가 뭔가요? 도연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은경 씨, 그 아이는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당신 아들인가요? 침묵이 흘렀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아들입니다. 은경은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다. 왜 숨겼죠? 숨긴 게 아니라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엄마와의 약속도 있고 회사 사정도 있고 첫 부인과 이혼한 이유가 그 아이 때문인가요? 일부는 그렇습니다. 수진 씨가 의심했었죠. 물증은 없었지만 은경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관이 보였다. 저 안에 도연의 아들이 살고 있었다. 9살. 준석과 같은 나이.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지금처럼 키울 겁니다. 윤대리가 잘 돌보고 있고 아이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준석이와 같은 나이잖아요. 비교될 텐데요. 비교되지 않게 하면 됩니다. 둘을 만나지 않게 하고 그게 가능할까요? 같은 회사 안에 사는데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은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우의 존재는 변수였다. 준석이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저 아이는 걸림돌이 될 것이었다. 법적으로 친자라면 상속권도 있었다. 회장의 친아들과 의부사들, 같은 나이의 두 아들. 세상은 당연히 친아들 편을 들 것이었다. 다음 날 은경은 준석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9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준석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준석은 피아노 연습을 하다 멈췄다. 뭐예요, 엄마? 너, 별관에 사는 민우라는 아이 알아? 네, 학교에서 봤어요. 저랑 같은 학년이래요. 그 아이가 사실은 회장님 아들이야. 준석은 이해하지 못했다. 회장님 아들이요? 그럼 저랑 형제예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준석아, 너는 지금 회장님의 아들이야. 알지? 네, 엄마. 민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저기 사는 거야. 너는 그 아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 왜요? 그냥 엄마 말 들어. 알았지?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같은 나이의 형제를 만나면 안 되는 걸까? 그 후로 은경은 도연에게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민우 교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대리가 잘 챙기고 있습니다. 아이가 크면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해외 같은 데서요. 해외요? 네, 글로벌 시대잖아요. 어릴 때부터 국제 감각을 키우는 게 좋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석이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불편해요. 도연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아는 스위스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민우에게 딱일 것 같은데. 스위스요? 너무 멀지 않나요? 좋은 교육을 위해서라면 거리는 문제가 안 되죠. 민우의 미래를 위한 거예요. 그리고 준석이 미래를 위한 거기도 하고요. 두 아이가 자꾸 비교되면 둘 다 힘들어요. 은경의 말은 설득력 있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윤대리한테 알아보라고 할까요?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자끼리 대화가 편하잖아요. 일주일 후 은경은 다시 별관을 찾았다. 정희는 차를 준비했다. 두 여자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윤 대리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해외 교육 프로그램 말인데요. 네, 사모님. 회장님과 상의했어요. 민우를 스위스로 보내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스위스요? 그건 너무 멀지 않습니까? 멀수록 좋아요. 아이가 집중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고, 특히 준석이랑 자꾸 비교되고. 준석이요? 네. 둘이 같은 나이잖아요. 학교도 같은 학년이고, 사람들이 자꾸 비교해요.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진짜 아들인지. 민우한테도 상처가 될 거예요. 정희는 서류를 받지 않았다. 사모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정말 민우를 위한 겁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민우를 내보내려는 거 아닙니까? 준석이 때문에. 같은 나이니까 더 위협적이시죠? 은경의 표정이 굳었다. 윤 대리님 말 조심하세요. 조심해야 할 건 사모님 아닙니까? 9살 아이를 혼자 해외로 보내는 게 교육입니까? 추방입니까? 윤 대리, 은경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당신 분수를 알아야죠. 당신이 누구예요? 그냥 관리 직원이잖아요. 회사 방침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에요. 저는 민우를 6년 동안 키운 사람입니다. 민우 엄마의 부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민우 엄마. 은경은 비웃었다. 회장님을 유혹해서 아이 낳은 여자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뭐라고 당신한테 부탁을 해요? 정희는 참을 수 없었다. 그 여자는 이지연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유혹한 게 아니라 사랑한 겁니다. 근데 회장님이 야망 때문에 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은경의 얼굴이 붉어졌다. 감히 내 남편한테, 회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요? 사실이잖아요. 회장님은 사랑보다 성공을 택한 사람입니다. 지연이를 버렸고 민우도 숨겼어요. 그리고 이제 사모님은 그 아이마저 내쫓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준석이랑 같은 나이라고 비교된다고. 내쫓는 게 아니라 교육을 보내는 거라고요. 거짓말 마세요. 스위스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약속된 숙소도 없고 교육기관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은경은 벌떡 일어났다. 어떻게 알아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사모님 반응 보니까 확실해지네요. 정말 그럴 생각이셨군요. 아이를 그냥 버리려고. 윤대리, 당신 지금 정말. 은경은 떨리는 손으로 정희를 가리켰다. 당신 해고시킬 거예요. 당장 해고하세요. 근데 저는 민우 안 보냅니다. 절대로.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우는 제가 지킵니다. 지연이한테 약속했어요. 사모님이 뭐라고 하든 회장님이 뭐라고 하든 저는 이 아이 지킬 겁니다. 짝! 은경의 손이 정희의 뺨을 때렸다. 정희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뺨이 화끈거렸다. 은경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감히 나한테 이래? 당신이 뭔데? 저는. 정희는 뺨을 만지며 말했다. 저는 민우 엄마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그래요. 6년 동안 키웠어요. 밤마다 악몽 꿀 때 안아줬고 아플 때 간호했고 학교 다닐 때 응원했어요. 사모님은 민우한테 뭐 해줬습니까? 은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당장 나가요. 이 집에서 나가라고요. 여기는 민우 집입니다. 제가 나갈 이유가 없어요. 회장님한테 말할 거예요. 당신 태도, 당신 말 다 보고할 거예요. 보고하세요. 전 회장님한테도 똑같이 말할 겁니다. 민우는 안 보낸다고. 은경은 가방을 집어들고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뺨은 여전히 화끈거렸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해야 할 말을 했다. 그날 저녁 민우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아줌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빨개요. 정희는 거울을 봤다. 뺨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했다. 아, 이거 부딪혀서 그래. 괜찮아. 아파요? 응, 조금. 근데 괜찮아. 민우는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왔다. 이거 대세요. 작은 손이 정희의 뺨에 얼음 주머니를 갖다 댔다. 정희는 눈물이 났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민우야, 아줌마가 약속할게. 너 절대 어디 안 보낼 거야. 우리 계속 같이 있을 거야. 왜요? 어디 가요? 아니, 안 가. 절대 안 가. 민우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줌마. 저도 아줌마랑 같이 있고 싶어요. 하지만 정희는 알았다. 전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회장의 부인과 맞서 싸웠다. 해고될 수도 있었다. 민우와 떨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지영과의 약속? 그 약속만은 반드시 지킬 것이었다. 그리고 정희는 몰랐다. 같은 시각 본관 펜트하우스에서 9살 준석이 창문 너머 별관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같은 나이의 형제. 만나지 말라고 했지만 준석은 궁금했다. 저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왜 엄마는 저 아이를 두려워할까? 준석은 아직 몰랐다. 자신과 민우가 평생 비교될 운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비교가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라는 것을. 정희가 뺨을 맞은 지 사흘 후 서도연이 별관을 찾아왔다. 평일 낮이었다. 회장이 이 시간에 오는 건 처음이었다. 정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다. 회장님, 윤대리 얘기 좀 합시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도연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정희는 기다렸다. 뺨의 멍은 아직 가시지 않았고 화장으로 가렸지만 자세히 보면 보였다. 도연은 그 자국을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얘기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왜 그랬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희는 똑바로 도연을 봤다. 회장님, 민우를 스위스로 보내실 겁니까? 그게 아이를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 마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약속된 프로그램도 없고 숙소도 없잖아요. 그냥 보내버리려는 거잖아요. 도연은 한숨을 쉬었다. 윤대리, 당신은 모릅니다. 내 입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다. 세 부인 아들이 후계자가 되려면 민우가 걸림돌이니까요. 친아들보다 의부사들을 택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도연은 말을 멈췄다. 사실이었다. 부정할 수 없었다. 회장님, 지연이를 기억하세요? 죽기 전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민우를 사랑해달라고, 잘 키워달라고 했어요. 회장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6년 동안 아이 뒷바라지 다 했어요. 윤대리 월급도 3배로 줬고. 뒷바라지요? 돈만 댄 게 뒷바라지입니까? 단 한 번도 안아주지 않으셨잖아요. 생일에도 안 오셨잖아요. 작년 민우 생일 때 회장님 어디 계셨는지 아세요? 부산 출장이셨어요. 민우는 하루 종일 회장님 기다렸어요.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희는 계속 말했다. 회장님, 민우는 회장님 아들입니다. 그 아이한테 아버지가 필요해요. 돈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윤대리, 전 민우 안 보냅니다. 해고하셔도 좋아요. 근데 민우는 안 보내요. 절대로. 도연은 일어섰다. 내일까지 생각하세요. 해고당하면 당신도 힘들어집니다. 2억 빚 아직 다 갚지 못하셨죠? 정희는 얼어붙었다. 회장이 자신의 빚까지 알고 있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협박이 아닙니다.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도 민우도 살아야죠. 이미 생각 끝났습니다. 답은 안 보낸다입니다. 도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해고되면 민우를 누가 지킬까? 빚은 어떻게 갚지?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다. 지연이 남긴 봉투를 꺼냈다. 민우가 20살이 되면 주라고 했던 봉투. 6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봉투. 정희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약속을 깼다.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 2장과 서류 몇 장이 있었다. 첫 번째 편지는 민우에게 쓴 것이었다.
민우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너는 어른이 되어 있겠구나. 엄마는 미안해.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줬으면 해.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너는 엄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 내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 그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야. 다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두 번째 편지는 정희에게 쓴 것이었다. 선배,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민우에게 위기가 온 거겠죠. 선배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20살 전에는 절대 안 열었을 거예요. 미안해요. 선배한테 너무 큰 짐을 맡긴 것 같아요. 하지만 선배밖에 없었어요. 서류를 잘 보관해 주세요. 그게 민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예요. 민우가 위험에 처하면 그때 사용하세요. 정희는 눈물을 닦고 서류를 펼쳤다. 첫 번째는 민우의 친자 확인서였다. 2001년 민우가 태어난 직후 한 DNA 검사 결과였다. 서도현과 이지연 그리고 서민우. 친자 확률 99.99%. 두 번째 서류는 더 놀라웠다. 한서개발 초기 지분 신탁 계약서. 1999년 12월 작성. 이지연이 서도연의 회사 설립을 위해 3천만 원을 투자했고 그 대가로 회사 지분 5%를 받기로 한 계약. 그리고 2001년 3월 지연이 그 지분을 민우 명의로 신탁한 문서. 정희는 손이 떨렸다. 한서개발 지분 5%. 회사가 상장된 지금 그 가치는 1,000억 원이 넘었다. 민우는 단순히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 아니었다. 회사의 주요 주주였다. 세 번째 서류는 지연이 쓴 메모였다. 도연이는 이 계약을 잊었을 거예요. 아니, 잊은 척하고 있을 거예요. 회사 설립 서류 어딘가에 묻혀 있을 이 계약.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유효해요. 제가 변호사 확인도 받았어요. 민우에게 위기가 오면 이걸 사용하세요. 정희는 깨달았다. 지연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도연이 언젠가 민우를 버릴 거라는 것. 새 가족이 생기면 민우가 걸림돌이 될 거라는 것. 그래서 이 서류를 남긴 것이었다. 민우를 지킬 유일한 무기. 다음 날 아침 도연이 다시 왔다. 결정하셨습니까? 네. 정희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걸 먼저 보세요. 도연은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다. 첫 장을 넘기고 두 번째 장을 넘기고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이게 어디서? 지연이가 남긴 겁니다. 민우 20살 때 주라고 했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지분 신탁이라고요? 5%?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지연이가 회사 설립할 때 투자한 돈이에요. 3천만 원. 당시 회장님한테 큰 돈이었죠. 회장님 기억 안 나세요? 도연은 기억났다. 1999년 회사를 만들 때 돈이 부족했다. 은행 대출도 안 됐고 투자자도 없었다. 그때 지연이 자신의 전 재산 3천만 원을 내밀었다. 오빠, 이거 쓰세요. 우리 같이 성공해요. 도연은 그 돈으로 회사를 차렸고 고맙다는 의미로 지분 5%를 줬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지연과 헤어지면서 그 사실을 잊었다. 아니, 잊은 척했다. 지연도 그 지분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완전히 잊었다. 이걸 왜 이제야? 민우를 지키기 위해서요. 회장님, 민우는 그냥 숨겨둘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법적 권리가 있어요. 회사 주주예요. 지분 5%면 3대 주주잖아요. 도연은 주저앉았다. 지분 5%. 지금 시가로 치면 1천억이 넘었다. 준석이 가진 지분은 0%였다. 은경이 가진 지분도 0%였다. 오직 민우만 5%를 가지고 있었다. 윤대리,
이 서류 없던 걸로 하면 안 될까요? 내가 보상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안 됩니다. 이건 민우 거예요. 지연이가 민우 미래를 위해 남긴 거라고요. 법적으로도 유효해요. 변호사 확인받고 싶으시면 받으세요.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민우를 해외로 보내지 마세요. 그리고 제대로 키우세요. 아들로 인정하세요. 그것만 약속해 주시면 이 서류는 민우가 20살 될 때까지 공개 안 할게요. 도연은 고민에 빠졌다. 은경은 민우를 보내라고 압박했다. 준석도 불안해했다. 하지만 민우에게 지분 5%가 있다면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언젠가 이 사실이 드러나면 상속 분쟁이 날 것이었다. 준석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보내지 않겠습니다.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도연의 말에는 당분간이라는 단서가 있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은경에게 사실을 말했다. 민우한테 회사 지분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5%? 아이 엄마가 초기에 투자한 돈 대가로 받은 지분을 민우 명의로 신탁했어요. 은경의 얼굴이 굳었다. 그럼 준석이는요? 법적으로 준석이는 지분이 없습니다.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은경은 화가 났다.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그녀는 변호사를 만났다. 그 신탁 계약을 무효화할 방법이 없나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한 서류예요. 공증도 받았고 돈을 주고 합의하면요.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가능하죠. 하지만 그 아이 보호자가 거부하면 어렵습니다. 은경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민우를 보낼 수는 없다. 하지만 윤정이는 보낼 수 있다. 윤정이만 없으면 민우를 조종할 수 있다. 아직 9살 아이니까. 일주일 후 은경은 도연을 다시 설득했다. 여보, 민우 지분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면 돼요. 지금은 윤대리가 문제예요. 윤대리요? 네, 그 여자가 민우를 조종하고 있어요. 민우를 우리 편으로 만들려면 윤대리를 떼어놔야 해요. 하지만 민우는 윤대리를 엄마처럼 따릅니다. 그게 문제예요. 민우가 당신보다 윤대리를 더 믿잖아요.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윤대리 말만 들을 거예요. 도연은 고민했다. 은경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정희는 민우에게 너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윤대리를 해외로 발령 내세요. 민우는 여기 두고 민우가 따라가겠다고 하면요? 안 따라가게 하면 되죠. 민우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윤대리 따라갈 거냐, 아빠 곁에 있을 거냐. 도연은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정했다. 민우를 캐나다로 보내겠습니다. 윤대리도 같이? 은경은 놀랐다. 같이요? 네. 둘을 떼어놓으면 민우가 불안해합니다. 차라리 둘 다 보내는 게 나아요. 한국에서 멀리 떨어뜨리는 거죠. 그게 무슨... 은경 씨, 이게 최선입니다. 캐나다에 보내면 민우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여기 없으니까 나중에 지분 문제 해결할 시간도 벌 수 있고요. 은경은 생각해봤다. 나쁘지 않았다. 민우가 한국에 없으면 준석의 후계자 수업에 방해가 안 됐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하지만 제대로 보내는 척은 해야죠.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까. 물론입니다.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은경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서류만 준비하고 실제 프로그램은 없는 것. 민우와 정희가 캐나다에 도착하면 연락을 끊는 것. 완전히 버리는 것. 도연은 몰랐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하기로 했다. 며칠 후 도연이 정희를 불렀다. 윤대리,
민우를 캐나다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회장님, 들어보세요.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당신도 같이 가는 겁니다. 아이 옆에서 돌봐주세요. 하지만 이건 여전히 추방 아닙니까? 추방이 아닙니다. 교육입니다. 급여는 지금의 2배 드리겠습니다. 숙소와 생활비도 전부 지원합니다. 캐나다에 한국인 학교도 있고 환경도 좋습니다. 도연은 서류를 내밀었다. 학교 속에서 숙소 계약서, 급여 명세서,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민우 지분은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민우가 20살 되면 정식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입니까? 계약서 쓰죠. 변호사 통해서. 정희는 고민했다.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나? 여기 있으면 은경과 계속 싸워야 했다. 민우도 상처받을 것이었다. 차라리 떠나는 게 나을지도 몰랐다. 민우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물어보세요. 결정은 이번 주 안에 해주십시오. 언제 떠나야 합니까? 금요일 비행기입니다. 서둘러야 해요. 그날 저녁 정희는 민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우야, 아줌마가 할 말이 있어. 뭐예요? 아줌마랑 같이 캐나다 가면 어떨까? 민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캐나다요? 왜요? 거기 좋은 학교 있대. 한국 사람들도 많고 아줌마도 같이 가는 거야. 민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싫어요. 여기가 좋아요. 왜? 친구들 있고 학교도 익숙하고 그리고 여기가 제 집이잖아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줌마, 저 쫓겨나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정희는 민우를 안았다. 교육 때문이야. 더 좋은 곳에서 공부하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새 사모님이 저 싫어해서 그런 거잖아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민우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민우야, 아줌마는요? 아줌마도 같이 가요? 응, 아줌마도 같이 가. 민우는 정희를 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아줌마랑 같이면 어디든 괜찮아요. 정말? 네. 전 아줌마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정희는 민우를 꼭 안았다. 미안했다. 지켜주지 못해서 이 아이를 이런 선택 앞에 세워서. 민우야, 아줌마가 약속할게. 언제든 내 편이야. 알지? 네, 아줌마. 저도 알아요. 아줌마는 저를 사랑해 주잖아요. 그래, 정말 많이 사랑해. 결정은 내려졌다. 정희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6년간의 기록을 정리했다. 퇴직금을 받았다. 그리고 민우의 짐을 쌌다. 옷, 책, 사진, 그리고 지연이 남긴 서류. 그것만은 꼭 챙겼다. 금요일 아침 회사차가 2사람을 공항으로 데려다 줬다. 도연은 오지 않았다. 은경도 준석도 아무도 없었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별관을 돌아봤다. 6년을 산 집, 민우가 자란 집, 이제 떠난다. 공항 출국장 앞에서 민우가 물었다. 아줌마, 우리 언제 돌아와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돌아올 수 있을까? 모르겠어, 민우야. 일단 가보자. 무섭지 않아요? 아니, 괜찮아. 아줌마가 있잖아. 전 아줌마가 무서워할까봐 걱정됐어요. 민우가 정희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아줌마. 제가 지켜줄게요. 정희는 웃었다. 9살 아이가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했다. 고마워, 민우야. 우리 힘내자. 네, 아줌마. 비행기에 올랐다. 민우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서울이 점점 작아졌다. 민우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잘 가, 서울아. 나 꼭 돌아올 거야. 정희는 민우의 손을 잡았다. 응, 우리 꼭 돌아오자. 10시간의 비행 끝에 밴쿠버 공항에 도착했다. 오후 2시, 정희는 서류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했다. 여보세요? 한국에서 온 윤정희입니다. 도착했는데 연결되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민우야, 잠깐만 기다려. 정희는 공항 안내 데스크로 갔다. 정희는 얼어붙었다. 거짓이었다. 숙소 주소도 확인했다.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한국으로 전화했다. 도연의 번호.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수신이 차단되었습니다. 회사 대표 번호. 한서개발입니다. 회장님 좀 바꿔주세요. 윤정희입니다. 윤정희 님이요? 죄송하지만 저희 직원 명부에 없으신데요. 제가 6년 동안 일했는데 확인이 안 되네요. 혹시 다른 회사와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정희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모든 걸 지웠다. 자신의 존재를, 기록을, 연락처를 완전히 버린 것이었다. 민우가 다가왔다. 아줌마, 학교 어디 있어요? 숙소는요? 정희는 민우를 안았다. 민우야, 미안해. 아줌마가 잘못 봤나 봐. 그날 밤 두 사람은 공항 근처 싸구려 모텔에 묵었다. 1박 $80. 정희는 가진 돈을 세어봤다. 퇴직금과 모아둔 돈. 하나로 1,000만 원 정도. 캐나다 달러로 10,000불.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민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아줌마, 우리 어떻게 해요? 일단 집부터 구해야지. 그리고 아줌마가 일자리 찾을게. 학교는요? 공립학교 알아볼게. 무료니까 괜찮을 거야. 돈은요? 아줌마가 일하면 돼. 걱정 마. 민우는 울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아줌마. 저도 도울게요. 정희는 민우를 꼭 안았다. 미안해, 민우야.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아줌마. 아줌마 잘못 아니에요. 아줌마는 저 지켜주려고 온 거잖아요. 저 혼자 안 두려고. 고마워, 민우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정희는 지연을 생각했다. 선배, 민우 잘 부탁해요. 도연이는 언젠가 민우를 버릴 거예요. 그때 선배가 지켜줘야 해요. 약속했다.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희는 다짐했다. 살아남겠다고. 민우와 함께.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겠다고. 한국으로. 한석의 발로. 진실을 밝히러. 서도연에게, 최은경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밖에는 비가 내렸다. 낯선 나라, 낯선 도시. 두 사람만 남겨진 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민우의 손을 잡고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반드시 돌아갈 것이었다. 민우도 창밖을 봤다. 아줌마, 우리 꼭 돌아가죠? 응, 꼭 돌아가. 그때는 제가 아빠한테 말할 거예요. 왜 저를 버렸냐고. 그래, 민우야. 그때 다 물어보자. 네, 아줌마.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다. 버려졌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함께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돌아갈 수 있었다. 비는 계속 내렸다. 하지만 내일은 해가 뜰 것이었다. 새로운 시작. 힘든 시작.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시작. 정희와 민우의 20년 여정이 그렇게 시작됐다. 밴쿠버의 첫 겨울은 혹독했다. 정희와 민우는 한인타운 외곽의 낡은 아파트 반지하에 방 한 칸을 얻었다.
월세 600달러. 보증금도 없이 월세만 내는 조건이었다. 창문은 작았고 습기가 차서 벽에 곰팡이가 피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정희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한인마트, 식당, 세탁소. 하지만 쉽지 않았다. 영어 하세요? 조금. 비자는? 관광 비자인데 곧 바꿀 예정이에요. 죄송해요. 우리는 합법적인 신분 가진 사람만 고용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다. 가진 돈은 계속 줄어들었다. 정희는 초조해졌다. 민우는 아직 학교에 가지 못했다. 입학 서류를 준비하려면 주소 증명이 필요했고, 그러려면 제대로 된 계약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들이 사는 곳은 불법 전대였다. 집주인은 계약서를 써주지 않았다. 세 번째 주 정희는 한인마트 청소 일자리를 구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시급 8달러. 하루 4시간. 주 6일이면 한 달에 1,000달러 조금 넘게 벌 수 있었다. 월세를 내고 나면 400달러. 그걸로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아야 했다. 민우야, 아줌마 일하러 가야 해. 혼자 있을 수 있지? 네, 아줌마. 괜찮아요. 문 절대 열지 마. 알았지? 네. 아줌마 9시쯤 돌아올게. 아침은 식탁에 준비해뒀어. 네, 아줌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정희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마트에 도착했다. 청소는 힘들었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렸다. 허리가 아팠다. 손은 거칠어졌다. 하지만 참았다. 민우를 위해서. 오전 9시 집으로 돌아오면 민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줌마 힘들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에요. 아줌마 얼굴 피곤해 보여요. 민우는 정희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아줌마, 제가 뭐 도와줄까요? 민우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그게 아줌마한테 제일 큰 도움이야. 한 달 후 정희는 2번째 일자리를 구했다. 한인 식당 주방 보조.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시급 9달러. 설거지를 하고 채소를 다듬고 바닥을 닦았다. 기름 냄새가 옷에 배었다. 손은 뜨거운 물과 세제 때문에 갈라졌다.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못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마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민우와 시간,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 집에 오면 밤 11시. 씻고 자면 새벽 1시. 4시간 자고 다시 일어났다. 민우는 정희가 집을 비우는 시간이 길어지자 불안해했다. 아줌마,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야, 괜찮아. 전 혼자 있는 게 무서워요. 미안해, 민우야. 조금만 참아줘. 아줌마가 돈 좀 모으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난방비가 올랐다. 민우가 감기에 걸렸다. 병원비가 없어서 약국에서 약만 샀다. 민우는 일주일 동안 기침을 했다. 정희는 밤마다 민우 이마에 손을 얹었다. 열이 있었다. 하지만 병원에는 갈 수 없었다. 보험이 없었다. 아줌마, 저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민우는 웃으려 했지만 기침이 나왔다. 정희는 눈물이 났다. 미안해, 민우야. 아줌마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아줌마. 아줌마 최고예요. 저 아줌마 있어서 행복해요. 석 달이 지났다. 정희는 조금씩 돈을 모았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관광 비자는 6개월짜리였다. 이미 3개월이 지났다.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바꿔야 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다. 어느 날 한인마트 사장이 말했다. 정희 씨, 일 열심히 하시네요. 그런데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아직 방법을 찾는 중이에요. 어렵죠. 돈도 많이 들고 변호사 비용만 몇천 불이에요. 그냥 불법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불법으로요? 네. 조심하면서 일하는 거죠. 하지만 위험해요. 단속 걸리면 추방당해요. 정희는 고민에 빠졌다. 불법 체류. 그건 범법자가 되는 거였다.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돌아가면 뭐가 있나? 민우를 다시 빼앗길 텐데. 넉 달째 정희는 세 번째 일자리를 구했다. 주말 오전 세탁소 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시급 $8. 이제 일주일에 7일 모두 일했다. 쉬는 날이 없었다. 민우는 여전히 학교에 가지 못했다. 정희는 학교 입학을 포기했다. 서류가 없었다. 대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왔다. 민우는 혼자 공부했다.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풀었다. 도서관은 민우의 학교가 됐다. 아줌마, 저 영어 좀 늘었어요. 정말? 어디 한번 들어볼까? 헐로, my name is MINWO. 임라인 is old. 민우의 발음은 어색했지만 열심히 연습한 게 보였다. 잘했어, 민우야. 정말 잘했어. 아줌마도 영어 공부해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그래, 고마워. 밤마다 민우는 정희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간단한 문장들. This is a book. That is a pen. 정희는 따라했다. 발음이 안 됐다. 혀가 꼬였다. 하지만 민우는 인내심 있게 가르쳤다. 괜찮아요, 아줌마. 천천히 해요. 6개월이 지났다. 비자가 만료됐다. 정희는 이제 불법 체류자가 됐다. 밖에 나갈 때마다 불안했다. 경찰을 보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민국 단속반이 올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일은 계속해야 했다. 살아야 했다. 1년이 지났다. 민우는 이제 10살이 됐다. 생일날 정희는 케이크를 사왔다. 작은 케이크, $5짜리. 생일 축하해, 민우야. 고마워요, 아줌마. 소원 빌어. 민우는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촛불을 불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하지만 정희는 알았다. 민우의 소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빠를 만나는 것.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 정희는 미안했다. 그 소원을 이뤄줄 수 없어서. 2년이 지났다. 민우는 영어를 유창하게 하게 됐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인터넷으로 공부했다. 정희는 여전히 세 군데서 일했다. 몸은 망가졌다. 허리 디스크가 왔다. 손목 터널 증후군도 생겼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다. 돈도 없고 신분도 없었다. 3년째 정희는 쓰러졌다. 식당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넘어졌다. 사장이 놀라서 불렀다. 정희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어요. 병원 가봐야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희는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결국 사장이 택시를 불러서 정희를 집에 데려다 줬다. 민우는 놀랐다. 아줌마,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 민우야. 좀 쉬면 돼.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열이 39도까지 올랐다. 몸이 떨렸다. 민우는 약국에 뛰어가서 해열제를 샀다. 자기가 모아둔 용돈으로. 아줌마, 이거 드세요. 민우야, 이 돈 어디서? 제가 모았어요. 아줌마 아프면 쓰려고. 정희는 울었다. 12살 아이가 자기를 돌보고 있었다. 미안해, 민우야. 아줌마가 너한테 짐이 돼서. 아니에요, 아줌마.
전 아줌마가 있어서 행복해요. 아줌마 없으면 전 어떡해요. 정희는 일주일을 누워 있었다. 세 군데 일자리를 모두 잃었다. 그 한 달 수입이 없었다. 모아둔 돈으로 겨우 월세를 냈다. 식비가 없었다. 민우는 도서관에서 하루를 보냈다. 점심을 굶었다. 정희도 하루 한 끼만 먹었다. 회복된 후 정희는 다시 일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이전만큼 일할 수 없었다. 몸이 약해졌다. 결국 한 곳에서만 일하게 됐다. 한인 마트 청소. 수입이 반으로 줄었다. 4년째 민우는 13살이 됐다. 이제 정희보다 키가 컸다. 목소리도 변하기 시작했다. 민우는 도서관에서 만난 한인 교사에게 비공식적으로 수업을 받았다. 수학, 영어, 과학. 정규학교는 다니지 못했지만 공부는 계속했다. 아줌마, 저 나중에 크면 돈 많이 벌게요. 그래. 어떻게? 회계사가 될 거예요. 숫자 계산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럼 아줌마 더 이상 일 안 해도 돼요. 민우야. 아줌마는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요. 이제 제가 아줌마 돌볼 거예요. 정희는 울었다. 이 아이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정희를 돌보려 했다. 민우야, 너는 내 꿈을 이뤄야 해. 아줌마 걱정은 하지 마. 아줌마가 제 꿈이에요. 아줌마 행복하게 해드리는 게 제 꿈이라고요. 5년이 지났다. 민우는 14살, 정희는 43살이 됐다. 정희는 늙어 보였다.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다. 손은 거칠었고 허리는 굽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민우는 도서관에서 GED 고등학교 졸업 동등 학력 시험 공부를 시작했다.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했지만 이 시험을 통과하면 대학에 갈 수 있었다. 민우는 매일 도서관에서 10시간씩 공부했다. 6년째 민우는 15살에 GED를 통과했다. 만점에 가까운 점수였다. 정희는 기뻐서 울었다. 민우야, 정말 잘했어. 아줌마, 이제 대학 갈 수 있어요. 장학금 받으면 공짜로 다닐 수 있대요. 정말? 네, 제가 알아봤어요. 성적 좋으면 전액 장학금 주는 대학도 있어요. 민우는 지원서를 썼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UBC,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SFU. 전공은 회계학. 그리고 몇 달 후 합격 통지서가 왔다. SFU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공한다고. 기숙사비, 식비까지. 정희는 울었다. 민우야, 축하해. 정말 축하해. 아줌마, 이제 아줌마 좀 쉬세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게요. 아니야, 민우야.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아니에요. 전 기숙사에서 살 거니까 돈 안 들어요. 아르바이트 하면 아줌마한테 생활비 드릴 수 있어요. 7년째 민우는 대학에 입학했다. 16살. 정규 나이보다 2살 어렸다. 하지만 성적은 최상위권이었다. 회계학을 전공하며 동시에 경영학도 공부했다. 그리고 약속대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도서관, 카페, 과외. 번 돈은 모두 정희에게 줬다. 민우야, 이 돈은 내가 쓰고 싶은데 써. 아니에요, 아줌마. 아줌마가 쓰세요. 아줌마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드세요. 민우야. 아줌마, 제발이요. 저 때문에 아줌마가 너무 고생했어요. 이제 제가 보답할게요. 10년이 지났다. 민우는 19살에 대학을 졸업했다. 성적 우수 졸업. 회계법인 빅사 중 한 곳에서 입사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민우는 거절했다. 저는 제 회사를 만들 거예요. 회사를? 네, 기업 구조조정 컨설팅 회사요. 기업들의 재무를 분석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일이요. 민우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다.
한인타운 구석의 낡은 건물 2층. 월세 $800. 컴퓨터 한 대, 책상 하나, 의자 2개. 그게 전부였다. 간판은 MW 컨설팅이었다. MINWO의 이니셜. 처음에는 일이 없었다.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인 업체들을 찾아다니며 무료 상담을 제공했다. 재무제표를 분석해주고 절세 방법을 알려주고 경영 조언을 했다. 소문이 났다. 그 젊은 친구 실력 좋더라. 나이는 어린데 경험은 많은 것 같아.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세금 신고, 장부 정리, 맞춤형 알고리즘, 재무 분석 같은 작은 의뢰들이 차례로 들어왔다. 그 후 일이 끊이지 않았다. 민우는 밤낮 없이 일하며 하나하나 신뢰를 쌓아갔다. 정희는 여전히 마트에서 청소 일을 했다. 아줌마, 이제 일 그만하세요. 아니야, 민우야. 아줌마도 일해야 돼. 아니에요. 이제 제가 아줌마 먹여 살릴 수 있어요. 민우야, 회사 안정될 때까지는 아줌마가 일할게. 걱정 마. 12년째 민우는 21살이 됐다. 회사는 성장했다. 직원도 2명 고용했다.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옮겼다. 수입도 늘었다. 민우는 정희에게 말했다. 아줌마, 이제 진짜 일 그만하세요. 제발. 알았어, 민우야. 그만둘게. 정희는 마침내 일을 그만뒀다. 17년 만이었다. 첫날 집에 있는 게 어색했다. 할 일이 없었다. 하지만 민우가 말했다. 아줌마, 이제 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제는 아줌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네, 여행도 가고 취미도 갖고 뭐든지요. 15년이 지났다. 민우는 24살, 정희는 53살이 됐다. MW 컨설팅은 이제 중견 컨설팅 회사가 됐다. 직원 20명, 연매출 수백만 달러. 민우는 밴쿠버 한인 사회에서 유명 인사가 됐다. 20대에 저렇게 성공한 사람 처음 봤어. 부모가 누군지 모르겠네. 대단한 집안인가 봐. 하지만 민우는 말하지 않았다. 자기 부모가 누군지, 한국에서 왜 왔는지, 그저 조용히 일했다. 그리고 정희를 돌봤다. 넓은 집을 사서 정희와 함께 살았다. 정희는 이제 편안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가끔 한국을 그리워했다. 민우야, 우리 언제 한국 갈까? 가고 싶으세요, 아줌마? 응.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고. 알겠어요, 아줌마. 제가 준비할게요. 근데 그 전에 준비할 게 있어요. 뭔데? 진실을 밝힐 증거요. 우리가 왜 쫓겨났는지, 누가 우리를 버렸는지 다 밝혀야죠. 18년째 정희는 몸이 안 좋아졌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병원에 갔다. 폐암 진단. 이기. 정희는 충격을 받았다. 지연이 생각났다. 지연도 폐암으로 죽었다. 민우야, 아줌마. 아픈가 봐. 치료하면 돼요, 아줌마.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최고 병원에서 최고 치료 받으세요. 민우는 정희를 밴쿠버 최고의 암센터에 입원시켰다. 비용은 수십만 달러. 하지만 민우는 주저하지 않았다. 정희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 힘들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줄었다. 하지만 버텼다. 민우 때문에. 아직 한국에 가지 못했으니까. 19년째 정희는 1년간의 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몸은 많이 약해졌다. 민우는 결심했다. 아줌마, 우리 한국 가요. 지금? 네, 지금. 더 늦으면 안 돼요. 아줌마 건강도 그렇고 제가 할 일도 있고. 무슨 일? 한서개발 구조조정이요. 제가 알아봤는데
지금 한서개발이 재무구조가 엉망이래요. 외국 컨설팅 회사에서 구조조정 전문가를 찾고 있대요. 민우는 웃었다. 제가 지원할 거예요. 서민우라는 이름으로는 안 되겠죠. 마이크 시오라는 이름으로 지원할 거예요. 캐나다 국적 취득했으니까 가능해요. 민우야. 20년 걸렸어요, 아줌마. 이제 돌아갈 시간이에요. 진실을 밝힐 시간이요. 20년째, 2030년. 민우는 29살, 정희는 58살이 됐다. 두 사람은 인천공항에 내렸다. 20년 만에 귀환. 정희는 울었다. 드디어 왔구나. 네, 아줌마. 우리 왔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민우는 한서개발 구조조정 컨설턴트로 입사했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마이크 시오. 캐나다에서 온 젊은 천재 컨설턴트. 그리고 서서히 민우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30년 3월 한서개발 본사. 마이크 시오 컨설턴트님, 이쪽입니다. 비서가 안내했다. 민우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29살. 20년 만에 돌아온 이곳. 어릴 때 살던 별관은 여전히 거기 있었다. 민우는 잠시 멈춰서서 별관을 바라봤다. 가슴이 뛰었다. 컨설턴트님? 아, 죄송합니다. 가죠. 민우는 본관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 어릴 적 이곳에 온 적이 있었나? 기억나지 않았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서도연 회장, 최은경 부회장, 서준석 전략기획실장, 그리고 몇몇 임원들. 민우는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MW 컨설팅의 마이크 시오입니다. 유창한 영어였다. 통역사가 한국어로 옮겼다. 서도연은 민우를 봤다. 낯익은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20년 전 9살 아이를 어떻게 기억하겠나. 반갑습니다. 우리 회사 재무구조를 분석해달라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2주 안에 초기 분석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민우는 자료를 받았다. 재무제표, 회계장부, 계열사 구조도. 사무실로 돌아와 분석을 시작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민우는 알았다. 이 회사는 겉으로만 멀쩡했다. 속은 썩어 있었다. 분식회계가 있었다. 계열사 간 순환 출자로 재무 구조를 부풀렸다. 실제 자산은 장부의 절반도 안 됐다. 부채는 숨겨져 있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회사 돈을 빼돌렸다. 서준석의 이름이 자주 보였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거기로 돈을 보냈다. 민우는 웃었다. 준석 씨, 당신 참 대단하네요. 20년 동안 이렇게 회사를 망쳐놨어요. 민우는 증거를 모았다. 하나하나 정리했다. 그리고 2주 후 보고서를 제출했다. 회장님, 심각합니다. 민우는 영어로 말했고 통역사가 옮겼다. 어떻게 심각하다는 겁니까? 회사의 실제 재무 상태는 공시된 것과 다릅니다. 분식회계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준석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민우는 자료를 펼쳤다. 이 거래를 보십시오. 어계열사가 B계열사에 100억을 빌려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돌려받지 못한 돈입니다. 대손상각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래가 수십 건입니다. 그건 준석이 말하려 했지만 민우는 계속했다. 그리고 이 페이퍼 컴퍼니들을 보십시오. 실체가 없는 회사들입니다. 하지만 한서개발과 수백억 원의 거래를 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습니까?
추적해보니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누구 계좌입니까? 도연이 물었다. 민우는 준석을 봤다. 서준석 실장님 계좌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준석은 벌떡 일어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당신 지금 나를 모함하는 거요? 모함이 아닙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민우는 은행 거래 내역을 펼쳤다. 준석의 이름이 선명했다. 도연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해 보십시오. 준석은 말문이 막혔다. 거짓말을 준비하지 못했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건 답하십시오.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경이 끼어들었다. 여보, 진정하세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외국에서 온 컨설턴트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를 이렇게 모함하는 게 말이 돼요? 민우는 은경을 봤다. 자기와 정의를 버린 여자. 모함이 아닙니다. 부회장님. 사실입니다. 조사해 보시면 압니다. 도연은 결심했다. 감사팀 즉시 조사 들어가십시오. 이 거래들 전부 확인하세요. 네, 회장님. 회의가 끝난 후 준석은 은경을 찾았다. 엄마 어떡해요? 들켰어요. 진정해, 준석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근데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를 없애면 돼. 내가 사람을 시켜서 서류를 처리할게. 하지만 디지털 기록은요? 그것도 지울 수 있어. 돈 좀 들겠지만. 하지만 늦었다. 민우는 이미 모든 증거를 복사해뒀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제보했다. 익명으로. 일주일 후 금융감독원 조사가 시작됐다. 한서개발 본사에 조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서준석 실장님,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조사입니까? 횡령 및 배임 혐의입니다. 준석은 끌려갔다. 은경은 놀라서 도연에게 달려갔다. 여보, 준석이가 잡혀갔어요. 나도 압니다. 조사받게 두십시오. 하지만 은경 씨도 연루됐습니까? 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은경은 할 말이 없었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준석이 돈을 빼돌린 것. 묵인했다. 아니, 도왔다. 준석의 미래를 위해서. 하지만 이제 들통났다. 한 달 후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준석, 횡령 및 배임 금액 500억 원. 최은경, 공범 혐의. 두 사람 모두 구속됐다. 한서개발은 위기에 빠졌다. 주가가 폭락했다. 언론은 연일 보도했다. 한서개발 경영진 비리, 재벌 2세 횡령 사건, 한서개발, 상장 폐지 위기. 도연은 무너졌다. 평생 쌓아올린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것도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 때문에. 그는 민우를 불렀다. 회사를 살릴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조조정입니다. 불법 거래를 모두 정리하고 투명 경영을 시작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영입하는 겁니다. 누가 경영진을 맡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한서개발 구조조정 본부장을 맡겠습니다. 6개월 안에 회사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도연은 민우를 봤다. 당신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맡기겠습니다. 민우는 구조조정 본부장이 됐다. 그리고 회사를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부정 거래를 한 임원들을 모두 해고했다. 페이퍼 컴퍼니들을 정리했다. 숨겨진 부채를 공시했다. 투명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3개월이 지났다. 회사는 조금씩 안정됐다.
주가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언론도 긍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서개발, 투명 경영 선언, 젊은 구조조정 전문가, 한서개발 살렸다. 그 무렵 주주총회가 열렸다. 민우는 준비했다. 오늘 모든 것을 밝힐 것이었다. 정의도 참석했다. 20년 만에 이곳에 왔다. 정의는 떨렸다. 민우는 정의의 손을 잡았다. 괜찮으세요, 아줌마? 응, 괜찮아. 민우야, 오늘 진짜 괜찮겠니? 네, 괜찮아요. 해야 할 일이에요. 주주총회장.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였다. 도연이 단상에 올라 인사했다. 주주 여러분, 힘든 시기에 회사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설이 끝나고 안건 심의가 시작됐다. 그때 민우가 손을 들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네, 시호 본부장님. 말씀하십시오. 민우는 단상으로 걸어갔다.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한국어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이크 시호가 아닙니다. 제 진짜 이름은 서민우입니다. 회장이 술렁였다.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민우라고요? 네, 회장님. 저 기억하십니까? 20년 전 별관에 살던 9살 아이요. 회장님 아들이요. 소란이 일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회장 아들? 숨겨진 아들이 있었어? 민우는 계속 말했다. 저는 서도연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이지연이라는 분이셨습니다. 회장님의 대학 동창이셨죠. 회장님은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성공을 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숨겼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우는 서류를 꺼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DNA 친자 확인서. 1999년 회장님과 제 어머니가 작성한 계약서. 그리고 민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제 어머니가 한서개발 설립 시 투자한 3천만 원에 대한 지분 계약서입니다. 5%. 제 어머니는 그 지분을 저에게 신탁했습니다. 회장이 술렁였다. 5% 주주? 그럼 3대 주주잖아. 민우는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저는 서도연 회장의 친아들이며 이 회사의 주주입니다. 그리고 20년 전 저와 저를 키워주신 윤정희님은 이 회사에서 버려졌습니다. 정의가 일어났다. 사람들이 그녀를 봤다. 민우는 정의를 가리켰다. 이분이 저를 20년 동안 키워주신 분입니다. 회장님과 최은경 부회장님은 저희를 캐나다로 보내면서 거짓으로 속였습니다. 약속된 학교도 숙소도 지원금도 없었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이 놀랐다. 이게 무슨, 회장이 친아들을 버렸다고? 민우는 계속했다. 저희는 20년 동안 캐나다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았습니다. 윤정희님은 하루에 3군데서 일하며 저를 키웠습니다. 저는 정규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했고 성장했고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주저앉았다.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민우야,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20년 만에 미안하다고 하시면 끝입니까?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생일마다, 졸업식마다, 힘들 때마다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버렸습니다. 회장은 조용해졌다. 민우는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저는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뭐라고? 저는 이 회사를 망가뜨리러 온 게 아닙니다. 살리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어머니가 투자한 회사니까요. 제 권리가 있는 회사니까요. 그리고 민우는 도연을 봤다. 그래도 제 아버지 회사니까요.
도연은 울었다. 평생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울었다. 민우야, 아빠가 잘못했다. 정말 잘못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래서 회장님한테 기회를 드릴게요.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요. 민우는 제안했다. 저는 이 회사의 5% 주주로서 그리고 구조조정 본부장으로서 제안합니다. 회장님은 회장직을 유지하십시오. 하지만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십시오. 투명 경영위원회를 만들고 외부 이사를 영입하십시오. 그리고 민우는 정의를 받다. 윤정희님을 이사회에 영입하십시오. 20년 동안의 보상으로.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주주총회는 민우의 제안을 통과시켰다. 만장일치였다. 회의가 끝나고 도연은 민우에게 다가왔다. 민우야, 아빠라고 불러도 되겠니? 민우는 잠시 생각했다. 아직은 힘들 것 같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겠다. 기다리마. 하지만 언젠가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장님이 진심으로 변한다면. 도연은 정희에게도 다가갔다. 정희 씨, 아니 윤 이사님, 20년 동안 민우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약속을 지켰을 뿐입니다. 지연이와의 약속? 도연은 물었다. 지연 씨는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민우를 지켜달라고 했어요. 회장님이 언젠가 버릴 거니까 제가 지켜야 한다고.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지연이가 옳았군요. 나는 정말 최악의 아버지였습니다. 민우는 말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그럼 저도 노력해 볼게요. 몇 달 후 박준석과 최은경은 재판을 받았다. 준석은 징역 7년, 은경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한석개발은 안정을 되찾았다. 주가도 회복됐고 새로운 경영 시스템도 자리 잡았다. 민우는 구조조정 본부장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다.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도연은 조금씩 변했다. 민우와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다. 1년 후 민우는 처음으로 도연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아버지, 이 계약서 좀 봐주세요.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었다. 고맙다, 민우야. 정말 고맙다. 정희는 이사회에서 활동하며 회사의 투명성을 감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이사였다.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민우는 가끔 정희에게 말했다. 아줌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줌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민우야. 내가 잘해서 그래. 아니에요. 아줌마가 20년 동안 저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가능했어요. 정희는 웃었다. 우리 함께였잖아.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버틴 거야.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응, 우리는 가족이야. 한석개발은 변했다. 투명해졌고 윤리적이 됐고 사람을 존중하는 회사가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민우가 있었다. 버려졌지만 포기하지 않은 아이. 20년을 버티고 돌아온 아이. 이제는 당당한 한석개발의 일원. 정희는 조용히 민우의 등을 바라봤다. 20년 전 공항에서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던 선택. 그 선택이 세상을 바꿨다. 한 아이를 살렸고 한 회사를 구했고 한 남자에게 속죄의 기회를 줬다. 잘했어, 민우야. 정말 잘했어.
정희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 웃었다. 행복한 웃음이었다. 20년 만에 진심으로 웃는 웃음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민우의 인생은 계속된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시작.